저는 이제 막 50대가 된 워킹맘이에요.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전 그동안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또 살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다 자부했어요. 제 인생에도 자신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나이 50이 되니 참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늙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 때도 있고 가치관도 달라진 걸 느끼고요. 무엇보다 빨리 바뀌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달라졌으니 저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최근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일을 겪고 완전히 과거와 다른 저로 살기로 했어요. 아무리 과거가 좋았고 아름다웠어도 헤어질 때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희 집은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셨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 자체도 원래 시작부터 그다지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가족은 주인집에 딸린 쪽방에 세를 들어 살았어요. 주인집은 큰 마당이 딸린 2층 집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옆에 난 쪽문으로만 드나드는 세입자였던 것이죠. 그때 살던 집은 지금 생각해도 참 열악했어요. 원래는 사람이 사는 용도가 아니라 창고 겸 차고로 쓰려고 만들었던 공간이었다가 대충 화장실과 수도를 깔고 문을 달아서 세를 준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되어서 집에 들어서면 늘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가 슬어있는 벽지에 부엌 겸 거실이 하나 있고 항상 아버지가 누워있는 안방과 부엌 옆에 딸린 코딱지만한 쪽방 하나가 그 집의 전부였죠. 집은 겨울에는 우풍이 심해서 너무 추웠고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했어요. 아버지는 지병이 심하셨는데 신장도 안 좋으셨고 간과 심장도 약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 좁디 좁은 집에서 오빠는 아빠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전 엄마와 쪽방에서 겨우 잠을 청했죠. 저희의 생계는 그래서 엄마가 전부 다 책임을 지셨어요. 엄마는 청소일이며 식당일, 장사까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사셨죠. 저희가 새들어 사는 집은 엄마의 어릴 적 동네 친구네 집이었는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엄마와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살던 동네 친구였던 것이죠. 옛날에는 집주인 아주머니나 엄마나 사는 형편이 비슷하셨대요. 아니, 결혼할 때는 오히려 엄마가 형편이 나았다고도 했어요. 아버지는 당시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저희 집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주인 아주머니 남편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던 것이죠. 아휴, 미진이 안에 있니?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이건 롤케이크인데 선물이 좀 들어왔어. 아버지랑 엄마랑 오빠랑 나눠 먹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어쩜 인사성도 이렇게 밝을까? 아유, 아버지는 좀 괜찮으시니? 그냥 여전하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 기억으로 맛있는 것이 생기면 꼭 저희 집에도 갖다 주었고 가끔은 저와 오빠 옷도 사다 주고 그러셨어요. 엄마 말로는 새빵도 원래 새를 놓으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아주머니가 우겨서 주변보다 시세를 싸게 해서 새를 준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엄마는 늘 아주머니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희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역시 친구이긴 했지만 주인 아주머니를 무슨 귀한 분, 은인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요. 일을 하느라 피곤한 몸이었는데도 집주인 아주머니 부탁이라면요 다 들어주었고 김장이며 힘든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오빠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오빠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집도 잘 살고 얼굴도 잘생겨서 학교에서 인기가 참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 오빠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그 아들을 위해서요 책가방을 들어줄 때도 있었고 나중에 알았지만 숙제를 대신해 줄 때도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처지를 이용해서 친구를 부려먹는 참 영악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오빠가 주인집 아들 책가방까지 같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엄마가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오빠 혼자 무거운 가방 2개를 낑낑대며 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 주인 아주머니 아들은 홀가분한 몸으로 설렁설렁 걸어오는 걸 마침 일찍 돌아오던 엄마가 보셨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엄마는요 우시면서 오빠를 몹시 혼내셨어요. 네가 종이니? 그 집 머슴이야? 왜 그 애 가방을 네가 들어? 아이 그냥 한번 들어준 거야. 팔이 아프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잘해주라고 했지 그런 짓 하라고 했어? 그러면 어떡해. 집도 같은데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걸 싫다고 해? 엄마가 잘해야 한다고 맨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집과 우리 집의 관계는 주인집과 행랑 어멈이라고나 할까? 어린 제가 봐도 그런 관계였죠. 그 이후 엄마는 일을 더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가서 더 늦게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는 바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집은 예전 살던 곳보다 더 좁았어요. 엄마가 시장 한편에 세를 내서 운영하는 가게의 쪽방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왜 굳이 이런 좁은 곳으로 이사를 왔을까 했지만 살다 보니 곧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주인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사를 나갔더니 얼마나 편하던지 저는 그제 아무리 누추해도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부엌 하나가 겨우 딸린 좁은 방에서 그래도 화목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오빠는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갔다가 엄마를 도와 식당 일을 도왔죠. 그나마 저는 희생한 오빠와 열심히 일한 엄마 덕분에 대학은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교대에 진학을 해서 선생님이 되었죠.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만이 엄마와 오빠에게 보답하는 일 같아서였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 4학년 무렵 예전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엄마에게 급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호가, 나 어떡하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애 아빠가 죽었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갑작스러운 비보에 저희 가족은 허겁지겁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주인 아주머니 남편이 큰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것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정신없이 울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몰라볼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집 형편은 아주머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거짓말처럼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아주머니는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고는 상황이 급해지니까 또 울면서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왔어요. 엄마가 급하게 찾아갈 일을 해결해주고 집까지 넘어가 버려 당장 갈 곳이 없는 두 모자의 거처까지 구해주신 거거든요. 그때쯤은 저희 형편이 조금 나아진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한 엄마 덕분에 저희는 가게 쪽방을 벗어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엄마는 식당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거든요. 오빠도 독립을 해서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엄마에게는 시장통에 있던 빌라가 몇 채 있었는데 마침 비어있던 집이 하나 있어서 엄마는 그곳에 그 아주머니와 아들을 이사해서 살게 하셨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죠. 대체 어쩐 일이야. 그 많던 재산이 다 어디 가고. 회사가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 뭐가 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아유, 나 당장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도 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자세한 건 모르지만 갑자기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빚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빚을 굴려가면서 돈을 돌리고 사업을 하고. 그 아주머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업을 굴릴 때였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며 아내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물론 아주머니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그 아주머니며 아직 대학생인 아들이 뭐를 알았겠어요.
그러다 결국 사기꾼에게 당하기까지 해서 빈털털이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걸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거두어들인 것이고요. 그렇게 그 가족과 저희는 다시 인연이 닿게 되었어요. 평소 말이 없던 오빠는 그걸 그리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간 우리가 진 신세는 그만하면 되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 받는 신세는 꼭 2배, 3배로 갚아야 하는 거야. 너무 걱정 마. 전 그렇게 오며 가며 다시 그 아주머니와 그 아들, 이제는 동네 오빠가 된 그 사람과 자주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그 오빠를 만나기도 했고요. 그러다 그 오빠가 먼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면접 준비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임용고시 시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취업과 시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저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어요. 저는 그 오빠 면접 준비도 열심히 도왔고요. 그렇게 매일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음이 서로 통해버렸죠. 그렇게 양쪽 집안에서는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임용고시에 붙어서 정식 선생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졸업하고 몇 달 있지 않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는 늘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곧 아버지 사업을 되찾아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억울하게 빼앗긴 사업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 모습이 참 든든하고 멋있었어요. 뭐 현실은 그저 그런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던 것이 다이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저희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퇴근하는 걸 엄마가 우연히 보시게 되셨어요. 이 골목만 지나면 손을 놓고 모른 척 가자 하고 다정하게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 엄마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연애 사실을 들킨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가 사귀는 사실을 양가에 밝히고 결혼 허락을 청하면 저희 엄마는 당연히 별 반대가 없고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 눈에 저는 행랑방에 살던 가난한 애였고 그 사람들은 높은 마당에 있는 저택에 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물론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상대도 저를 똑같이 본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저에게 남친은 늘 주인집의 아들이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남자친구에게 저는 늘 평생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던 아이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엄마는 제가 그 사람을 만나 사귀는 걸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아유, 왜 하필 만나도 수찬이니 헤어지면 안 되겠어? 아니 왜? 엄마, 그 엄마랑 고향 친구잖아. 수찬 오빠도 어릴 때부터 봤잖아. 집이 망해서 싫은 거야? 아니야, 집안 형편이야. 그저 비슷하면 됐어. 그 집이 아직 부자여도 난 싫다. 어릴 때일 때문에 그래? 오빠한테 가방 메고 가라고 해서? 에이, 그때는 어렸잖아. 지금은 안 그래. 나한테 잘해주고 자상해. 사람은 어릴 때 환경이 계속 지배를 하는 거야. 그 집에서 너를 계속 문간방에 살던 애 취급하면 너 어떡하니? 이러면서 굳이 결혼을 해야겠냐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친오빠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이랬죠. 남자는 자기보다 귀하고 좋은 여자라 생각해야 귀하게 대접을 할 텐데. 아 진짜 이제 변했다니까. 그때 자기가 철이 없었다고 본인도 반성해. 나한테 잘해주고 우리 서로 사랑해. 2분 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엄마와 오빠의 반응에 전 놀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반대하지 않을까 했던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희가 사귄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반색을 하며 기뻐하셨죠.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의외였죠. 어쩌면 인연이 이렇게 되니. 아유, 어릴 때부터 그렇게나 네가 이쁘고 좋더니만. 이렇게 내 며느리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 정말요? 어릴 때부터 제가 좋으셨어요? 그럼 야무지지 똑똑하지 게다가 선생님이 되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 아들도 취직했으니까 니들 얼른 결혼해라. 응?
엄마가 반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라도 나를 이뻐해 주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겨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자 전 엄마의 불길한 예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난관이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희가 결혼하면 같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좀 당황스러웠죠. 같이 살자고요? 그래, 어차피 집 구할 거 아니니? 뭐 대출 받아서 작은 아파트 구하면 나 작은 방 하나만 주면 돼. 니들 맞벌이 하면 내가 집안일도 해주고 하면 되지.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무슨 생각이야, 생각은. 그럼 나보고 아들 결혼하고 저런 빌라에 나 혼자 살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 외로우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저런 후진 집에서 나 혼자. 아유, 무서워서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된 사이니? 어릴 적부터 다 본 사이인데. 아유, 부담 가지 마. 남친 역시 그걸 당연히 생각하더라고요. 둘의 논리가 너무나 당당해서 저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럼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우리 엄마 혼자 안 살아봐서 안 돼. 당연이라니. 그게 왜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 몰라? 공주처럼 곱게 자란 분이잖아. 아예 알면서 뭘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나 결혼하면 혼자 지내야 해. 아이 웃겨. 야,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같아? 너네 엄마는 씩씩하잖아. 가게 쪽방에서도 잘 살았으면서도 뭘 그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당연히 저는 남친 어머니를 잘 알았죠. 여전히 공주인 줄 알고 여전히 혼자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니 같이 살게 되면 제 신세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펄펄 뛰셨죠. 아유, 절대 안 된다. 순자랑 같이. 그럴 거면 당장 결혼이고 뭐고 집어쳐.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남자친구에게 알아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결혼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요 몹시 섭섭해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봐서 좋아서 그러는 건데 아예 어떻게 자기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냐는 거였죠. 그 외에도 사소한 충돌은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검소하고 실리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죠. 예식장은 그냥 교통 편하고 가격 적당한 곳이면 되었고 드레스도 보기 무난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어머니는 좋은 것, 비싼 것, 고급스러운 것만 찾아댔어요. 솔직히 비싼 것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하잖아요. 당장 집 한 칸 구할 돈도 없어서 대출을 알아보느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수백만 원짜리 예식장이며 신혼여행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수준이 있지. 자기가 없이 살아서 모르나 본데 다들 이 정도 수준은 맞추고 살아. 기가 막혀서? 지금 나보고 없이 살아 수준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데 아내 될 사람에게 이 정도 수준은 맞춰주고 싶어서 그래. 너무 초라하잖아. 내가 괜찮아. 이 돈 아껴서 집 구하고 혼수 사는 데나 보태는 게 나아. 한 번 하고 말 결혼식에 이 돈을 쓰는 게 맞아? 그렇게 투닥거리는 와중에도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투덜투덜 대면서도 최대한 저에게 다 맞춰주었죠. 집을 구할 때도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예비 남편은 정말로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며 신혼살림은 반드시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우겨서 대출을 정말 최대한 풀로 받아 친정과 시댁이 있는 동네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작은 빌라에서 시작해서 돈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예비 남편은 그것만은 양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대출 받아서 같이 갚아 나가면 그것도 재산이 되는 거야. 난 절대 이건 양보 못해. 제가 골치 아파하자 결국 엄마가 돈을 넉넉히 보태주시는 겁니다. 그건 이해해줘라. 집은 남는 거잖니. 전셋값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그래도 한 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큰 돈 못 모을 수도 있어. 엄마가 보태줄 테니까 깨끗한 집으로 얻어. 나도 내 딸 좋은 집에서 신혼 시작하면 좋겠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집을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박박 우겨서 결국 제 명의로 했어요. 엄마에게서 목돈도 받은 데다 어차피 대출도 제가 더 많이 갚아야 할 판이었거든요. 연봉도 제가 더 높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어찌나 지 엄마만 챙기고 같이 안 사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사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이해했던 저도 같이 살면 살수록 점점 감정이 상해가더라고요. 가장 짜증이 났던 건 우리 집에 대한 그 집안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뭐든지 본인 엄마에게는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고급스러운 거, 최고품을 사주고 챙기려 했지만 저희 집에는 저렴한 것, 가성비 좋은 것만 하려고 했어요. 선물 하나를 사도 따로 샀죠. 이거 뭐야? 홍삼이야? 선물하려고? 그거 우리 거래처에서 파는 거더라고. 반값 할인한다 하길래 장모님 드리려고 샀지. 그래? 어머님 거는 없어? 우리 엄마는 그런 홍삼 못 먹어. 그래서 딴 걸로 샀어. 녹용이랑 산삼이랑 뭐 그런 거가 들어서 더 고급이래. 이건 얼만데? 더 비싸? 그럼 가격이 배도 넘지. 그건 할인도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 이걸로 2개 사지. 가격 차이 얼마나 한다고 따로 사. 왜 당신은 맨날 우리 엄마는 싼 거 사고 어머니 거는 비싼 걸로 사?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롭잖아. 공주잖아, 공주. 전에 당신이 사간 거 뜯어보지도 않고 도로 준 거 기억 안 나? 보통 취향이어야지. 근데 장모님은 아무거나 사드려도 좋아하시잖아. 제가 아무리 우리 엄마도 고급 먹을 줄 알고 좋은 거 받으면 좋아한다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그때뿐 꼭 그따위로 굴었어요. 아니, 같은 돈이면 가성비 좋은 거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당신 가족들은 실용적인 거 좋아하잖아. 실용적인 거 좋아하는 게 싸구려만 쓴다는 뜻 아니야. 당신 전에도 생일에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실크 스카프 사고 우리 엄마는 인터넷에서 양말 샀지? 아니, 장모님이 스카프 하시기는 해? 안 하시잖아. 그리고 양말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그럼 돈으로 좀 더 드리던가. 나 기분 나빠. 아니면 백화점 양말 사던가. 백화점에서 뭐하러 양말을 사. 그리고 우리 대출 갚아야 해서 빠듯한 거 알면서. 그리고 장모님 좋아하셨어. 필요한 거 잘 사왔다고. 그래도 장모님은 좋아하시잖아. 그놈의 그래도 장모님은 좋아하시잖아 하는 소리가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저희가 집 얻을 때 목돈을 톡하니 내어준 분인데 제가 따지면 남편은 저 말을 주워 섬기면서 면죄부로 삼았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가 사온 선물을 좋아하는 게 장모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죠.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제가 사간 건 무조건 트집이었어요. 이거는 어디서 샀니?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어쩐지 싼 티가 줄줄 나더라. 너는 왜 꼭 사도 이런 싸구려만 사? 오래 쓸 거면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돈 아끼는 거야. 못 살았어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니? 어머니,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인터넷에서 안 파는 물건 없고요. 그거는 네가 좋은 물건을 몰라서 그래. 하긴 어릴 때 그렇게 살은 안목이 없어서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니 진짜. 전 그제야 엄마가 저의 결혼을 말리면서 평생 눈깜빵 새에 들어 살던 애 취급을 하면 어쩌냐고 걱정하던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고상을 떨어대는 시어머니였지만 물건 보는 눈은 형편없었죠. 제가요, 외국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했던 최고급 구스 이불을 보고 싸구려라고 트집을 잡는 걸 보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남편 놈도 한심했고요. 저는 화딱지가 나서 100만 원이 넘는 그 이불을 친정엄마에게 들고 갔어요. 그리고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생각만 했죠.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무렵 남편은 예전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사업체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어요.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시작한 일이었죠.
사실 남편 아버지의 회사는 말이 회사지 뭐 거창한 기업은 아니었고요. 이곳저곳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경기도에 공장 2개와 창고 하나, 거기에 딸린 사무실을 갖춘 말하자면 작은 제조업체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일을 하던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회사 자체의 성격도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전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연히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뒤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겼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소송을 걸자 상대편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걸 살펴볼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만난 상대편 변호사의 설명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서류 보이시죠? 백수찬 씨 부친이신 백종성 씨가 지금 대표이신 이기영 대표와 직접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회사 지분 및 건물 매각 계약서네요?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지분을 넘기고 건물도 다 넘기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이기영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다 지불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 아버님이 회사를 팔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팔았다고? 자세한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어차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회사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아버지는 회사를 거의 다른 분에게 넘기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차피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회사는 그분이 넘겨받아 운영을 할 예정이었고요. 회사를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대로 일이 진행된 것일 뿐이었던 거죠. 이 사실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계약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사전 작업은 이미 다 끝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분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었던 것이 진실이었어요. 게다가 더 큰 진실도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중도금까지 지불했어도 잔금을 치른 내역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보세요. 이 인수증 보이시죠? 나머지 잔금을 최순자 씨 앞으로 전부 지불한 영수증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예, 백종성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경황이 없어 보여서 그때 다 설명하고 현금으로 잔금까지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최순자 씨가 직접 지정도 찍었고요. 잔금으로 시어머니가 받았다던 액수는 꽤 컸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시어머니 필체로 적힌 시어머니의 이름과 지장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았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희 의뢰인분이 갑자기 예전 대표님이 돌아가신 것이 안타까워서 대표님 1년치 연봉까지 더해서 따로 돈을 드렸답니다. 뭐라고요? 조의금도 꽤 큰 금액을 내셨대요. 그때 전 직원들도 모두 다요. 그것만 해도 큰 집 한 채는 살만한 액수였다고 하던데. 저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던 돈과 잔금으로 받은 돈, 거기에 조의금까지 하면 그 액수는 상당했어요. 빚이 좀 있기는 했지만 지금 대표님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빚도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고 길바닥에 앉게 된 건 지금 회사의 대표님 때문이 아니었죠. 그 넉넉한 재산과 집까지 혼자 홀라당 다 털어먹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였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송을 계속하겠다 고집했고요. 상대편 변호사도 말리고 심지어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도 웬만하면 그냥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계약서가 미비하다는 등 그 회사는 자기가 물려받는 거라는 등 잔금을 치른 증거가 없다는 등 물고 넘어질 건 전부 물고 넘어지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에게는 오직 그것만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사실 소송이 보통 일이에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엄청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물론 변호사들이야 아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희망을 주기는 했지만 100% 확실한 것도 아닌 일에 수억을 갖다 바치는 일은 저는 반대했어요. 무조건 변호사 배만 불리는 일이라 했죠.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돈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뭘 알아? 아이씨. 그리고 그 회사 다시 받아서 내가 대표가 되면 더 큰 돈을 버는데 그게 대수야? 만약 안 되면? 아니, 소송 다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 이기면 얘기해서 그 회사고 공장이고 전부 다 되찾으면 너 그때 가서 그 덕 볼 생각하지 말아라. 알았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송을 쫓아다니느라 결국 회사까지 때려치웠죠. 결국 그 뒷감당을 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어요. 소송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직 소송 중에 있을 뿐이었지만 남편은 그 회사가 다시 자기 회사인 것처럼 거들먹거렸죠. 그리고 소송을 반대하는 저와 우리 친정 식구들에 대한 무시는요,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무려 10여 년이었어요. 정확히는 12년이었죠. 그 긴 시간이 걸려서 어찌저찌 남편은 그 회사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소송에 지친 회사 대표가 알았다며 모든 소송 비용을 감당해주는 조건으로 다시 회사를 넘기겠다고 했던 것이죠. 남편은 그걸로 기세등등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회사의 소송 비용과 모든 부채를 떠안는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쪽 소송 비용과 그간 들었던 모든 비용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한 일이었죠. 게다가 그 회사의 상황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소송을 포기한 회사 대표 역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회사를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지만요, 남편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듯 했어요. 봤어? 봤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이라니. 지금 상황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까딱하면 더 큰 빚만 남기게 생겼어. 웃기지 마. 너네 식구들은 늘 그런 식이야. 하긴 옛날 니들은 우리 문간방에 자랐으니 이해 못하겠지. 그때 기억나냐? 이러면서 깝치는데 정말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그러고도 그 인간은 기분에 취해 자기가 곧 다시 대표가 될 것이라며 갑자기 고급 차를 뽑지를 않나 돈을 펑펑 쓰지를 않나 아나무인으로 굴었어요. 물론 그 돈은 모두 지 엄마에게만 썼지만 말이죠. 그리고는 저에게 하는 말은 점점 심해졌어요. 카드값이 이게 뭐야?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자꾸 촌스럽게 굴거야. 이제 너도 좀 달라져봐.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현실을 좀 봐. 그러고 보면 너 우리 문간방에서 살다가 내 마누라가 되다니. 이야, 옛날로 하면 사머리가 주인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농담이랍시고 낄낄대는데 와, 그야말로요, 정이 뚝뚝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건 엄마 칠순날이었어요. 생일이라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제가 식당을 예약하려 했더니 남편놈이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고 기껏 데려간 곳이 대패 삼겹살 집이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식당 앞에서부터 분위기가 싸해지고 애들도 주눅이 들었죠. 엄마는 애써 괜찮다 괜찮다 했지만 정말로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라도 살려보자 싶었어요. 엄마, 술 한잔 하실래요? 우리 술 시킬까? 아니야, 됐어. 무슨 술이야. 고기 먹는데 딱 한 병만 시켜서 건배라도 하자. 그래. 이거 전에 좋아하셨지. 일품질로 한 병 시키자. 저는 직원을 불러 일품질로를 주문했어요. 물론 소주보다 많이 비싼 술이었죠. 지금 뭐 시킨 거야? 너 지금 저게 얼마인지 알아? 왜? 엄마 생신인데 좋은 것 좀 마시자. 좋은 거가 뭐가 필요해. 그냥 소주나 한잔 하면 되지. 싫어. 벌써 시켰어? 우리 엄마도 저런 거 먹을 줄 알아. 그랬더니 남편 놈은 얼굴이 시뻘개져선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며 거품을 무는 겁니다. 제발 본인들 수준에 맞는 걸 좀 먹읍시다. 장편질도 모르냐고. 그때 제 옆에 앉은 오빠가 주먹을 꽉 쥐길래 전 황급히 오빠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제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집어먹더니 아버지 갈 곳이 있다면서 자리를 떴어요. 저는 거들먹거리며 사라지는 남편 놈을 보며 결심을 했죠.
이제 저 인간들의 주제를 깨닫게 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말이죠.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도 남편의 아나무인적인 행동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생일날이 다가왔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자신이 직접 식당 예약을 했다며 엄청나게 고급진 한정식집을 예약해 두었더라고요. 1인분에 20만 원이나 하는 어마어마한 곳이었는데요. 전 아무런 말도 그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고 아이들과 가서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코스별로 음식이 나오는 와중 남편은 활짝 웃으며 양주 한 병을 꺼내드는 겁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거 엄청 비싼 양주예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그 예전에 마셔본 것 같다. 브랜디니? 네, 미리 이야기해뒀으니 마셔보세요. 이거 한 병에 그래도 1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잔을 내밀었죠. 나도 한 잔 줘봐. 야, 너는 갈 때 운전해야지 왜 술을 마셔? 대리 부르면 되잖아. 내가 언제 그런 비싼 술을 마셔보겠어. 하긴 네가 우리랑 있을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귀한 술을 마셔보겠냐. 자, 한 잔만 줄 테니까 아껴서 먹어. 맛을 알라나 모르겠네. 저는 속으로 그 인간들을 비웃었어요. 100만 원도 넘는 거라고 자랑하는 양주는 면세점에서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였죠. 브랜디가 아니라 꼬냑이었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마음대로 양주병을 집어들고 두세 잔을 더 마셨어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술만 홀짝이든지 말든지 신이 나서 시시덕거리는 겁니다. 이제 곧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정말이냐? 아유, 이게 꿈이니 생신이 좋잖아. 그래, 나는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호강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른 그 집부터 되찾자. 거기 방에 가서 푹 자는 게 내 소원이야.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가려고? 먼저 갈게. 아유, 머리가 아프네. 야, 너는 소주나 마셔야 하는데 이런 비싼 양주 먹으니까 몸이 안 받는가 보다. 3월이 팔자에 양주는 안 되겠네. 이러면서 낄낄거리는데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아이들과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인간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불러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애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일단은 현관 비번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쉬었죠. 1시간쯤 있었을까? 남편 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뭐야? 왜 카드가 안 돼? 내가 정지했어. 아마 그래서 안 될 거야. 뭐 정지? 이게 미쳤나? 당장 안 풀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내 카드잖아. 내 카드 내가 정지시키는데 문제 있어? 그리고 귀한 도련님이 왜 천안 3월이 카드를 쓰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봐. 3월이는 이만 빠져줄게. 남편은 고함을 질러대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원도 꺼버렸어요.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현관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자 밖에서는 아주 난리 쌩 난리가 났어요. 배를 눌러대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을 하고 정말 천박하고 수준 낮았죠. 야, 너 죽을래 정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좋은 말 할 때. 아니, 귀한 도련님이 왜 3월이네 집 문을 두드리고 그러실까? 많이 마시면 어쩌려고. 그만 꺼져줄래? 뭐가 어쩌고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경찰 부를 테니까. 저는요,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무슨 감정의 건덕지라도 남아있어야 화가 나든지 할 텐데요. 그냥 귀찮고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러고도 한동안 가지도 않고 난리를 쳐대길래 전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가만두지 않겠다 어쩐다 하길래 저는 일가를 했죠. 이혼 서류나 잘 받으라고 말이죠.
다음날 저는 바로 짐을 빼서 이사를 했어요. 이미 며칠 전에 부동산과 이야기를 끝내놓은 상황이라 집은 곧 팔릴 예정이었어요. 그랬어요. 이 집 역시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잖아요. 그 인간은 이 집을 마련하는 동안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그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었죠. 매번 시원치도 않은 회사 다니면서 소송 쫓아다니느라 돈만 쓰고 빚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었어요. 남편의 짐은 따로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물론 이혼 서류와 함께 말이죠. 당연히 시어머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랑 네 남편이 니들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제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사, 이혼, 이 배은망덕한 것들. 저기 어머니, 배은망덕 뜻은 알고 쓰세요. 그 옛날 곰팡이 피던 방 몇 년 싸게 줬다고 그간 우리에게 기생충처럼 붙어먹으면서 살았던 건 잊었어요? 기생충? 네. 둘이 우리 가족에게 붙어서 피만 빨아 먹었잖아요. 거머리였나? 그래놓고 은혜가 어째? 배은망덕? 참 기가 막혀서. 너 말 다 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어? 저기요, 원수로 갚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베푼 은혜나 제대로 알고 사세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저는 기가 차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이들과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살림을 합쳤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에게도 전화를 해서 은혜 어쩌고 저쩌고 연병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열이 받아 하니 엄마는 차분하게 그러더라고요. 아유, 열내지 마. 화낼 거 뭐 있어? 괜찮아. 엄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제대로 해줄까 봐. 그것도 신경 쓰이고 피곤한 일이야. 이게 다 내 죄다. 내가 진작에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걱정 마. 내가 이은 인연이니 내가 잘 끊어줄게. 어쩌겠어요. 우리가 싫다니 인연을 확실하게 끊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후져서 억지로 살고 있다는 그 집이 저희 친정엄마 배려하에 살게 해준 집이라는 걸 잊은 것 같았거든요. 그간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거기서 공짜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주제에 말이죠. 쫓겨난 남편 놈도 이혼 서류를 받고 뭐에 열이 받았는지 친정으로 파리를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그 인간을 오빠가요 잘 맞이해 줬어요. 악각대려는 걸 오빠가 바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거죠. 너 진짜 가만히 안 둬. 옛날 우리 문간방에 살던 거지 새끼들 주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보이는 게 없지. 잘 들어 등신아. 옛날에 집에 돈 좀 있다고 까불던 버릇이 아직도 통할 것 같냐? 정신 차려. 지금 네 신세를 보라고. 뭐라고? 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아주 무사할 것 같다. 내가 그때 힘이 없어서 네 가방 들어줬다고 생각하면 너 그거 착각이야. 우리 엄마 생각해서 참은 거고 나중에는 내 동생 생각해서 참은 거야. 알겠어?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 이제 참을 이유 없으니 앞으로 한 번만 더 설쳐봐. 네 깽값 물어줄 돈 정도는 있으니까. 오빠가 남편을 비웃어 주더니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참으로 한심하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인간은 그러더군요. 내가 체기하면 두고 봐. 니들한테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와서 울고불고 엎드려 빌어도 소용없을 줄 알으라고. 네네 그러세요. 한 푼도 주지 마시고 아주 부자 되어서 잘 살아보세요.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고 가서 잘 사세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금방 팔렸어요. 그들은 두고 보자며 어디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도 강이 보이는 경치 좋은 아파트를 구해서 갖다나 뭐래나. 아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새로 이사가는 집이 베란다에서 강이 보이고 그런다는데? 그래? 너무 좋은 새 아파트라고 꼭 놀러 오래. 동생 데리고. 그거 진짜일까? 모르지. 가고 싶으면 가봐도 돼. 엄마가 데려다 줄게. 됐어. 나중에.
또 가봐야 매일 돈 얘기만 할 것 같아. 부담스러워. 아이들마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니 할머니가 왜 할머니겠어요. 손주 손녀 보고 무조건 이쁘다 좋다 하면서 용돈이나 챙겨주는 사람이 조부모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애들도 따르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전 1,000원 한 장 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놓고 잘난 척이며 잔소리만 해대니 애들도 커가면서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강의 보이는 아파트에서 사시든지 말든지. 저는 당연히 그간 시어머니와 남편이 쓰고 있던 모든 카드도 정지하고 통장도 다 없애버렸어요. 물론 이혼 서류를 보내면서 저는 그간 못 받았던 돈에 대한 민사소송 서류도 같이 보냈지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착수금이며 뭐며 저에게 가져갔던 돈과 그간 그 두 모자가 썼던 카드값이며 제 통장에서 가져간 돈의 내역이 그 서류 안에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철없는 인간 철들게 하는 데는 이 금융치료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징글징글한 결혼 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렸답니다.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저는 엄마 칠순기념으로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떠났어요. 오빠도 하던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떠났죠. 우리랑 같이 가면 새언니가 불편해. 오빠는 나중에 따로 가. 아니야, 니네 새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러는 거야. 진짜예요 아가씨. 같이 가야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어머니는 이 사람이랑 놀고 저는 아가씨랑 편히 놀 수 있죠. 제발 저희 좀 같이 데리고 가줘요. 언니 진짜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끼리 가봐야 애들 챙기면서 저 사람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요. 제발요. 그러면서 새언니 막 웃더라고요. 오빠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낯선 곳도 무서워하고 완전히 길치라 같이 여행을 갈 때마다 어이가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가족이 떠난 여행은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왕복 비행기표를 전부 예약하고 오빠가 숙소를 전부 예약했어요. 오빠 아이들과 제 아이들은 나이대가 비슷해서 같이 수영장에만 풀어놓아도 알아서 수영도 하고 지들끼리 밥도 먹고 온 리조트를 신나게 쏘다녀서 손이 갈 곳이 없었어요. 저희는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끼리 숙소에 풀어놓고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맥주도 한잔하며 밀린 이야기도 했지요. 새언니는 오히려 제 이혼을 반겼어요. 저는 차라리 잘하신 것 같아요. 이래저래 집안이 시끄럽고 오빠도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아가씨가 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왜 결혼해서 고생하나 싶었어요. 잘했어.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는 시어머니 정말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 동네 빌라에서도 어찌나 재수없게 굴었는지 전부 다 싫어했어요. 이사가서 속 시원하다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혼을 잘했다 격려를 하는 게 이상하기는 하지만 사실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푹 쉬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어요. 이혼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이며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그 인간이 이사로 있는 회사 건물에 차압을 걸자 기절할 듯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재산 분할로 건물을 달라고? 혼인기간 동안 백수천 씨 첫 3년 정도만 빼면 경제활동을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거야 소송을 해야 했으니까. 소송 비용도 전부 제 의뢰인이 부담을 했고 생활비도 전부 제 의뢰인이 부담을 했고요. 저희 의뢰인 카드를 쓰셨고 어머니도 같이 쓰셨죠. 그거는 다 갚을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그 전에 빨리 갚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압을 건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 애들 양육비와 생활비도 주셔야 하고요. 우리의 요구는 당당했어요. 그간 전 남편이 남긴 거라고는 빚밖에 없었어요.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 것도 없는 데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집에 공짜로 살기까지 했잖아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제 명의의 카드로 생활을 했으니 그 회사 건물은 제 명의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했죠. 그제야 남편은 울고불고 빌면서 난리를 치고 시어머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난리를 쳤지만
어쩌라고요? 저는 절대 봐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인간 회사 건물은 바로 제 것이 되었죠. 아, 제발 부탁이야. 어? 우리 좀 살려줘. 여기서 나가면 우리 바로 망해. 그럼 선택해. 아니, 매달 월세를 내던가 아니면 다음 달까지 나가든가. 낼게. 월세 낼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다. 월세는 내가 정할 거야. 그리고 양육비도 같이 보내. 하루라도 늦으면 각오해야 할 거야. 그런 영세 제조업체가 당장 공장을 비워주고 어디 가서 회사를 차리겠어요? 안 그래도 거의 망하기 직전에 겨우 숨만 붙어 있는 회사를 말이죠. 전 남편은 다행히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잘 내고 있어요. 뭐 겨우 회사 굴리면서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징징대지만 저는 단호히 잘랐어요. 정신 차려. 네가 언제까지 도련님인 줄 알아? 그런 투정은 네 엄마에게 가서 부려. 그리고 월세 조금이라도 밀리면 바로 건물 팔아버릴 테니까 그리 알고. 알았어. 아예 알았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공장에 딸린 사무실 한켠 살림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뭐 강이 보이는 아파트도 그 근처에 월세 아파트 얻은 거였어요. 하지만 외곽에 있는 아파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지 집을 빼서는 그 살림집에 이사를 왔대요. 거기서 시어머니는 직원들 점심도 해주고 자잘구레한 일을 하면서 산다나요? 자기 엄마는 공주라 아무것도 못한다더니 뭐 막상 닥치니 성실하게 잘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전 그렇게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달라졌어요. 남편도 가족도 제 위주로 다 다시 바꾸니 세상도 달라졌고요. 요즘은 열심히 일을 하며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이참에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쉬어야겠다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셨고요. 그리고 손주 손녀들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취미로 시작한 수영에 완전히 빠지셔서 매일 수영을 다니시는 중이에요. 수영에 푹 빠져서는 매 주말마다 손주와 손녀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가시기까지 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될 거라 하지만 뭐 모르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편안한 만족감을 느꼈던 때는 아마 살면서 처음인 것 같을 정도예요. 승진이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충만하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지만 또 변해가는 처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는 그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다가올 내일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내셨기를 그리고 다가올 내일은 더 큰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볼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